누리야 안 돼. 그만해. 준석의 절규가 3월의 쌀쌀한 산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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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돗개 누리의 앞발이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1년 동안 풀 죽어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다니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누리를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12년째 수의사로 일하면서 동물들의 이상 행동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누리가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작은 몸에서 믿을 수 없는 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 진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형 누리가 완전히 미쳤어. 빨리 와서 좀 말려봐. 진우는 평소 침착한 성격의 교사였는데 그런 진우조차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혜진이도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여보 누리가 왜 저러는 거야? 아버지 무덤을 파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야.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산에 올랐을 뿐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들을 차에 싣고 온 가족이 함께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진우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던 옛날 노래를 틀어놓았고 우리는 조용히 아버지를 추억하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하자마자 누리가 돌변한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아무 무덤이 아닌 제 아버지의 무덤을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수의사입니다. 12년째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그동안 수많은 동물들을 봐왔지만 누리처럼 특별한 개는 처음이었어요. 6년 전 아버지가 직접 데려오신 진돗개였는데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가을날이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품에 뭔가를 안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생후 2달밖에 안 된 누리였습니다. 준서가 이 녀석 좀 봐라. 버려진 걸 내가 주워왔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누리는 정말 작고 여렸습니다. 비에 젖어 부들부들 떨고 있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제가 곧바로 진료를 해보니 영양실조와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누리는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특히 아버지와 누리의 관계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나가 앉으시면 누리는 항상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아버지가 산책을 나가시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어요. 저는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아버지는 누리에게 말을 많이 하셨어요. 누리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우리 산책이나 갈까? 누리야, 할아버지가 오늘 좀 피곤한데 내가 옆에 있어줘서 힘이 난다. 그럴 때마다 누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버지의 말을 듣곤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누리의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기쁘실 때는 누리도 신나게 뛰어다녔고 아버지가 우울하실 때는 누리도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밤늦게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누리는 항상 아버지 방 앞에서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누리가 아버지 방문 앞에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리야 추운데 개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말했지만 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더라, 얘는 나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누리를 예뻐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로 누리는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기침을 하시면 누리가 먼저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아버지가 정원에서 일하시다가 잠시 쉬시면 누리는 그늘을 찾아 아버지를 그곳으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1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누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셔서 마당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누리도 아버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가슴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제가 황급히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누리는 병원까지 따라왔어요. 구급차가 출발할 때도 뒤를 쫓아 한참을 달렸다고 합니다. 병원 앞에서 누리를 발견했을 때 녀석은 온몸이 땀에 젖어 헐떡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날 누리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빈소에 들어온 누리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가도 누리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밥을 줘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누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녀석이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제가 누리야 산책가자라고 불러도 고개만 살짝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아버지가 누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시던 닭가슴살 요리를 만들어줘도 냄새만 맡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누리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저는 누리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RI까지 했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동료 수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도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박 원장님, 이건 스트레스성 우울증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리의 눈을 보면 단순한 우울증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 아내 혜진이는 간호사 출신이에요. 사람을 돌보던 경험을 살려 누리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특별히 누리가 좋아하던 닭가슴살도 삶아주고 따뜻한 우유도 타주고 수제 간식까지 만들어줬어요. 여보, 누리가 이것 좀 먹어봐, 맛있어. 혜진이가 간식을 들고 누리에게 다가가면 누리는 잠시 냄새를 맡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동생 진우도 걱정이 많았어요. 형, 누리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학교에서 보는 아이들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진우는 교사답게 심리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누리 곁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누리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누리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낮고 길게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마당으로 나갔어요. 누리는 하늘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누리의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누리야, 왜 그래? 아버지가 보고 싶어. 제가 누리 옆에 앉아 물었을 때 누리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하늘을 보고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누리도 우리만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누리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누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체중은 3kg이나 줄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푸석푸석해졌습니다. 가끔씩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저 개가 주인을 잃고 저렇게 됐구나. 참 신기한, 개도 사람처럼 슬퍼하는구나.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의사로서 저는 동물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누리의 슬픔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 일주기가 다가왔고 저희는 누리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어요. 혜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누리도 데려가는 게 어떨까? 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몰라.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누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할 기회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성묘 가는 날 아침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리야 차에 타자 제가 누리를 부르자 1년 만에 처음으로 누리가 반응을 보인 거예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안 보였을 텐데 그날따라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혜진이도 놀랐어요. 어머 누리가 반응하네. 정말 오랜만이야. 진우도 신기해했습니다. 누리가 나오다니 형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누리의 눈을 봤어요. 1년 동안 죽어있던 그 눈에 뭔가 다른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기대감인지 불안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누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온몸이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가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 가까워질수록 누리는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왜 저러지? 제가 백미러로 누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12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동물의 행동 변화에 민감한 저였지만 누리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3월의 산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주변은 고요했고 새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희는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누리가 갑자기 무덤을 향해 달려가더니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땅 냄새를 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누리는 정말로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힘으로요. 누리야 뭐 하는 거야? 안 돼. 제가 달려가서 누리를 막으려 했지만 누리는 제 팔을 뿌리치고 계속 팠습니다. 1년 동안 기력을 잃고 있던 녀석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는지 놀라울 정도였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이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누리가 왜 저러는 거야? 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누리의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스트레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누리의 눈을 보니 뭔가 간절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꼭 보여줘야 한다는 듯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누리를 이토록 절박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때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누리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누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구멍을 들여다보고는 가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1년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어요.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누리가 판 구멍을 들여다봤을 때 흙 사이로 하얀색의 무언가가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이건 분명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누리는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희는 누리를 억지로 끌어안고 급히 성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누리는 차창에 앞발을 대고 뒤를 돌아보며 낑낑거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마치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온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누리의 그 필사적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누리가 그렇게까지 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도 계속 생각나. 누리가 평소랑 너무 달라서 뭔가 있는 것 같아. 다음날 아침 저희 가족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모두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누리의 행동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형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확인해보고 싶어.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리가 그렇게까지 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냥 넘기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무덤을 다시 파본다는 건 정말 큰 일이니까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누리가 1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무덤에서 갑자기 그랬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확인해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잘 모시면 되지 않을까요? 긴 고민 끝에 저희는 파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누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누리가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어요. 3월 중순이었지만 산 위는 여전히 쌀쌀했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장례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삽 떠낼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진우와 혜진이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판 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직원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이건 뭐지? 직원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유골함이 여기 유골함이 있는데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내자 정말로 작은 유골함이 나타났습니다. 하얀색 사각형 모양의 함이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리가 정말로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혹시 가족들이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일반 매장을 하셨고 유골함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럼 이건 불법 매장인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앞면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김소희라는 이름과 1998년생이라는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25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였어요. 저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김소희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신원 확인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고 정보도 제한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해 주셨던 영희 씨였어요. 영희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저희 집에서 24시간 간병을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전문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정말 가족처럼 모셨어요. 아버지도 영희 씨를 많이 아끼셨고 신기하게도 누리도 영희 씨에게만은 유독 온순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영희 씨에게 뭔가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영희 씨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희 씨 오랜만이에요. 준석이에요. 아, 준석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영희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도 느껴졌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영희 씨는 어떠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누리는 어때요? 여전히 힘들어하나요? 영희 씨가 누리를 먼저 물어보신 게 의외였어요. 네, 아직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영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버님 관련해서요. 무슨 일인데요? 영희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였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좀 복잡해서요. 오셔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갈게요.
다음날 오후 영희 씨가 오셨어요. 1년 만에 뵙는 거라 많이 야위신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도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셨나 봐요. 준석 씨 오랜만이에요. 진우 씨도 혜진 씨도 다 계시네요. 대문을 열고 영희 씨가 들어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동안 아무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누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영희 씨를 보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가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누리야 잘 있었니 아이고 많이 여의었네. 영희 씨가 누리를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누리는 영희 씨의 얼굴을 핥아주며 반가워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누리의 애교였어요. 저희는 거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안부를 묻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는데 누리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무덤을 계속 파려고 해서 결국 파묘를 하게 됐는데. 파묘요. 영희 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 무덤에서 유골함이 나왔어요. 김소희라는 이름이 적힌 유골함이요. 혹시 이 이름 아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 씨 왜 그러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당황해서 영희 씨를 부축하려 했지만 영희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한참을 울다가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소희는 제 딸이에요. 네, 영희 씨에게 딸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희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었어요. 선천성 심장질환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와 소희의 기나긴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소희가 7살 때 첫 번째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린 소희가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관을 꽂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소희는 정말 강한 아이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라고 저를 위로했어요. 그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2살 때 두 번째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는 첫 번째보다 더 위험한 수술이었죠. 수술 전날 밤 소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만약 내가 수술하다가 하늘 날아가면 엄마는 울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소희를 꼭 안고 밤새 울었어요. 다행히 두 번째 수술도 성공했어요. 하지만 소희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소희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도 소희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했습니다. 소희 아버지는 소희가 1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영희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소희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병실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소희를 보면서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소희에게 사실을 말했을 때 소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엄마, 이제 엄마밖에 없네. 내가 빨리 나와서 엄마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저를 걱정하는 딸이 너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보험금으로 당장의 병원비는 해결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집까지 팔아가며 소희의 치료비를 댔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새벽에는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간병 일을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소희는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병실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죠. 엄마, 나는 꼭 의사가 될 거야.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소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기적처럼 소희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의대에 말이에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소희와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이제 의사가 되면 엄마는 일 안 해도 돼. 내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소희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건강한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의대 공부를 소희는 아픈 몸으로 해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소희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업을 빠지더라도 병원에서 책을 보고 시험 기간에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세 번째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위험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죠. 수술 전 소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소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하지만 회복은 더뎠고 합병증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다시 일어섰고 복학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준석 씨 아버님 간병인을 소개받게 됐어요. 24시간 상주 간병이라 힘들긴 했지만 급여 조건이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 사정을 아시고는 월급 외에도 따로 도움을 주셨죠. 아버님은 제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 딸이 그렇게 아프다니 정말 안 됐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말해요. 우리도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거든요. 아버님은 가끔 소희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좀 어때? 병원에는 다녀왔어? 그럴 때마다 제가 소희 이야기를 하면 진짜 가족처럼 걱정해 주셨어요. 심지어 병원비를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소희가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수술비는 5천만 원입니다. 이미 밀린 병원비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을 선납하셔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천만 원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시간도 없이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이자율이 엄청났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담보로 잡히고 손에 피가 나도록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술은 18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그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소희만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소희만은 살려주세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저 기도만 했어요. 간호사들이 와서 일어나라고 해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희가 수술실에서 싸우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편하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숨도 쉴 수가 없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영희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혼수 상태라니 소희를 중환자실에서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고 숨도 기계로 쉬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병원비 300만 원 사채이자 250만 원 제가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일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때 정말 다행히도 준석 씨 아버님을 만나게 된 거죠. 아버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 월급 외에 매달 200만 원씩 더 주셨어요. 그 돈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은 정말 은인이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으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지요.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내내 제발 제발 하고 기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소희도 떠났습니다. 소희가 눈을 감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심장 박동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일직선이 됐을 때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안 돼 소희야, 엄마 두고 가지 마, 제발 눈 떠봐. 하지만 소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20만 원, 빈소도 차릴 수 없었고 화장장에서 바로 화장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직원이 물었어요. 봉안당에 모시겠습니까? 비용을 물어보니 최소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집도 곧 나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며칠 밤을 소희 유골함을 안고 울었어요. 어디에 모셔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중에 영희 씨도 소희도 세상 떠나면 내 옆에 모시고 싶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산소에 그건 너무 염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길거리에 버릴 수도 없고 집도 곧 나가야 하고. 결국 저는 그날 밤 소희 유골함을 안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산길을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올라갔습니다. 무서웠지만 소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소희가 갈 곳이 없어요. 잠시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나중에 꼭 데려갈게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구덩이를 팠어요. 맨손으로 파느라 손톱이 다 뜯겨졌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유골함을 넣고 흙을 덮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약속해. 그렇게 소희는 아버님 곁에 묻히게 됐습니다. 영희 씨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도 진우도 혜진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때 누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영희 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영희 씨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누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희 씨의 아픔을, 소희의 존재를, 모든 것을요. 영희 이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몰랐던 게 죄송해요. 아버지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오히려 기뻐하실지도 몰라요. 가족이 하나 더 늘었다고. 정말요?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이모, 그런 말씀 마세요. 혜진이가 영희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도 소희도 우리 가족이에요. 아버지 말씀대로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소희는 우리 조카예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고생만 하다가 갔는데 이제라도 편안하게 모셔야죠. 형, 우리 소희를 제대로 모시자. 아버지 옆에 정식으로. 그날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 씨는 소희의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예쁘고 선한 인상의 아이였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그 속에서도 밝게 웃고 있는 소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소희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작은 제사상도 차리고 정성껏 의식을 치렀어요. 영희 씨는 검은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마치 진짜 가족의 장례식 같았습니다. 소희야, 이제 할아버지 옆에서 편히 쉬어. 엄마가 자주 올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영희 씨가 유골함을 땅에 묻으며 말했을 때 저희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소희도 이제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쓰신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영희 씨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거든요. 아버지는 영희 씨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셨고 재산의 일부라도 나눠주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영희 이모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정말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는데 하지만 저희의 설득 끝에 영희 씨는 결국 받기로 하셨어요. 그 돈으로 사채를 갚고 작은 집도 마련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누리였습니다. 영희 씨를 만난 후부터 누리가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산책도 나가고 가끔은 꼬리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안했죠. 영희 씨가 누리와 함께 지내시면 어떻겠냐고. 정말요, 누리랑 제가 함께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누리도 이모를 정말 좋아하고 이모도 혼자 계시니까 서로 의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리는 영희 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누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강해졌고 활발해졌습니다. 영희 씨도 많이 밝아지셨고요. 가끔 저희가 영희 씨 집에 가면 누리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드디어 누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 저도 안심이 됩니다. 이번 이주기 성묘 때는 정말 특별했어요. 아버지와 소희 두 분을 함께 모시는 자리였으니까요. 신기하게도 무덤 주변에는 예쁜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마치 두 분이 함께 계셔서 더 아름다운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누리도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불안해하거나 파려고 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무덤 주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무덤 사이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짧게 짖었어요.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그때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날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 씨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희가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할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누리도 이제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리가 1년 동안 그토록 괴로워했던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해서만이 아니었구나. 누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구나.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동물도 사람 못지않게 많은 것을 알고 느낀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실을 그들이 먼저 알아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요즘 누리를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영희 씨와 산책도 다니고 가끔은 공놀이도 합니다. 마치 할머니와 손자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의 동물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행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수의사로서 그저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동물을 봤다면 이제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누리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동물도 사랑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희생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에 오는 반려동물들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됐어요. 어떤 개는 주인이 아플 때 먼저 알아채고 계속 그 부위를 핥아주더라고요. 나중에 검사해보니 정말로 그곳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고양이는 주인의 우울증을 알아채고 더 자주 곁에 머물러 위로해 주었고요. 영희 씨도 요즘은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둡고 힘들어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리와 함께 지내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신 것 같아요. 가끔 전화를 주시는데 목소리가 정말 밝으세요. 준석 씨, 오늘 누리랑 산책 다녀왔는데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누리가 나비를 쫓아다니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사진도 찍었으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소희 이야기도 자주 해주세요. 소희가 살아있을 때 꿈꿨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소희가 정말 좋은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제 조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영희 씨가 소희의 일기장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빨리 건강해져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토록 아픈 중에도 엄마를 걱정하고 사랑했던 소희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영희 씨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소희의 사랑 때문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매년 성묘 때마다 우리는 큰 가족이 됩니다. 아버지와 소희 두 분을 함께 모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봅니다. 만약 누리가 그날 무덤을 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마 영희 씨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고 소희는 영원히 외로운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지 못했겠죠. 누리의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흩어진 가족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개 한 마리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게. 요즘도 가끔 누리를 보면서 생각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고. 너는 단순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넘어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던 거구나 하고요. 동물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느끼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진실을 알아내죠. 병원에 한 할머니가 오신 적이 있어요. 15년을 함께 산 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할머니의 배를 핥고 낑낑거린다는 거예요. 검사를 권해드렸더니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개가 계속 그런다고 해서 결국 병원에 가보셨대요. 결과는 초기 위암이었습니다. 아직 증상도 없는 아주 초기여서 수술로 완치가 가능했어요. 할머니는 나중에 오셔서 우리 개가 내 목숨을 구했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에요. 누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누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1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성묘를 가기를, 우리가 진실을 발견하기를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온 힘을 다해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영희 씨는 요즘 봉사활동도 하신대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특히 소아병동에서 아픈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희망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소희가 살았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희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엄마가 다른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요. 영희 씨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누리도 가끔 영희 씨와 함께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동물매개 치료라고 하죠. 아픈 아이들이 누리를 만지고 안아주면서 많이 웃는다고 해요. 누리도 아이들에게 정말 순하고 다정하게 대한대요. 한 번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8살 아이가 누리를 보고 처음으로 웃었다고 해요. 그 아이 엄마가 영희 씨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대요. 아이가 웃는 걸 몇 달 만에 처음 봤다고 정말 감사하다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고요. 아버지가 누리를 데려오신 것도 영희 씨가 우리를 만난 것도 소희가 아버지 곁에 묻힌 것도 그리고 누리가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낸 것도 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란 게 꼭 피로 이어진 관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죠.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영희 씨와 소희 그리고 누리까지 모두가 소중한 가족이 됐으니까요. 저는 요즘 아버지가 자주 꿈에 나타나세요. 꿈속의 아버지는 항상 웃고 계십니다. 가끔은 누리를 쓰다듬고 계시고 가끔은 영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그리고 젊고 건강한 모습의 소희도 함께 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한 번은 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서가 잘했다.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맙다. 누리 덕분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 꿈을 꾸고 나서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버지도 지금 상황을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요. 누리는 이제 10살이 됐어요. 사람 나이로 치면 70살 정도죠. 노견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영희 씨가 정말 잘 돌봐주시거든요. 매일 산책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도 오고요. 지난주에 정기검진을 했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심장도 튼튼하고 관절도 양호하고 1년 전에 그 여위고 힘없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역시 사랑받는 동물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희 씨는 누리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늘 말씀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누리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밥 먹을 때도 옆에서 지켜보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본다고요. 진짜 가족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누리가 영희 씨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매일 산책을 나가야 하니까 운동이 되고 누리를 돌보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셨다고 해요. 이번 추석에는 다 같이 모여서 송편도 만들고 제사도 지냈어요. 아버지와 소희 두 분께 정성껏 절도 올리고요. 누리도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큰 가족이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진훈의 아이들도 이제는 영희 할머니, 누리 이모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라요. 명절 때마다 영희 씨가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거든요. 아이들도 누리를 정말 좋아해서 만날 때마다 신나게 놀아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죽음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구나 하고요. 아버지의 죽음은 슬펐지만 그로 인해 영희 씨를 진짜 가족으로 만났고 소희라는 천사 같은 조카도 생겼고 누리도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더 끈끈해졌어요. 예전에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만났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모이고 서로의 안부를 챙깁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누리를 볼 때마다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고 영희 씨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고 소희는 외로운 곳에 있었을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완성시켜준 거야. 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특히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할 뿐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보호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로 보지 말고 가족으로 진정한 동반자로 대하라고요. 그들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계속 함께할 거예요. 비록 아버지와 소희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리가 있는 한 그 연결고리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누리 같은 특별한 존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삶과 죽음, 가족과 사랑,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누리가 가르쳐줬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 하루를 소중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사신다면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들은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요.